언젠가 당신이 정말로 요양원에 들어가 살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외롭지 않고 무시당하지 않으면서 품위와 따뜻함이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 진솔한 이야기의 주인공은 80살의 박영자 할머니입니다. 할머니는 자식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구구절절 억울함을 토로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온 가족이 앞다퉈 할머니를 보러 오고 싶어 하고 요양보호사들조차 할머니를 각별히 존중합니다. 영자 할머니는 운에 기댄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확고한 원칙으로 주도권을 꽉 쥐고 계십니다. 할머니는 가장 부유한 노인은 아니지만 가장 깨어있는 노인이며 가장 많은 보살핌을 받는 사람은 아니지만 모두가 가장 그리워하는 사람입니다. 할머니는 친밀함과 자유의 균형을 기가 막히게 맞추는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큰 소리 내지 않고도 가족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는 박영자 할머니, 도대체 어떤 비결이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인생의 후반전을 어떻게 설계하셨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영자 할머니의 지혜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가족의 정을 붙잡아 두고 자신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지 말이죠. 어쩌면 당신도 이 이야기 속에서 가장 현명하고 평온한 노년의 길을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 이름은 박영자, 올해로 80입니다. 실버타운 형태의 요양원에 들어와 산지 벌써 3년이 지났네요. 과장 조금 보태서 말하자면 제 또래의 그 누구보다 저는 꽤 평온하고 자유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가끔 정원을 산책하다 보면 1년 내내 찾아오는 이 하나 없이 하염없이 기다리기만 하는 분들을 봅니다. 그분들을 볼 때면 가슴 한구석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밀려옵니다. 그분들은 노후를 즐기는 게 아니라 기약 없이 돌아오지 않을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서요. 사실 3년 전 남편을 먼저 떠나보냈을 때 세 아이 모두 저를 모시겠다고 나섰습니다. 아이들은 하나같이 적극적이었죠.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희가 돌아가면서 모실게요. 어느 집이든 편하게 계세요. 말은 참 번지르르하게 잘하더군요. 아이들이 빈말하는 게 아니라는 건 압니다. 정말 효심에서 우러나온 말이었겠죠. 하지만 저는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효심 깊은 자식이라도 그들에겐 그들의 삶이 있다는 것을요. 노인이 되어 가장 두려운 건 갈 곳이 없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짐이 되는 것입니다. 큰딸 집에서 몇 달 살다가 아들네로 옮기고 다시 작은딸 집으로 가는 생활. 남들 듣기에는 자식들 집 순회하며 호강하는 것 같겠지만 저는 압니다. 그건 돌려막기나 다름없다는 걸요. 이리저리 짐 싸들고 옮겨다니면 짐 정리도 안 되고 마음 붙이기도 힘듭니다. 무엇보다 아무리 피를 나눈 가족이라도 서너 달 같이 살다 보면 서로 부대끼고 지치기 마련입니다. 아이들도 각자의 고충이 있고 생활 리듬이 있지 않습니까? 출근하랴, 손주들 학원 픽업하랴, 바쁜 그들 틈바구니에 제가 끼어드는 꼴이 되는 거죠. 아직도 생생합니다. 남편의 49제를 막 끝내고 상복도 제대로 갈아입지 않은 채 저는 혼자 집 근처 요양원을 찾아가 입주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 직원은 제가 제 발로 걸어 들어와 입주하겠다고 하니 꽤나 놀란 눈치더군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자식들은 다 제 가정이 있고 나도 텅 빈 집에 혼자 우두커니 앉아 청승 떨고 싶지 않아요. 여기 오면 삼시세끼 챙겨주고 말벗도 있으니 그게 훨씬 낫죠. 그렇게 저는 햇볕이 잘 들고 통풍이 좋은 창가방을 직접 골랐습니다. 처음엔 아이들이 다시 생각해보라며 펄쩍 뛰었습니다. 남들이 불효자식이라 손가락질한다면서요. 저는 웃으며 딱 한마디 했습니다. 내 나이 80에 내 노후 하나 결정 못하면 그게 헛산 거지. 이건 오기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요양원은 쓸쓸하다고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라 북적입니다. 저처럼 제 발로 온 사람도 있고 어쩔 수 없이 떠밀려 온 사람도 있죠. 우리는 점심 먹고 휴게실에서 바둑도 두고 체조도 합니다. 저녁 먹고는 같이 산책하고 드라마 줄거리를 가지고 토론도 벌이죠.
저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고 밤 10시면 잠자리에 듭니다. 식사도 규칙적이고 잠자리도 집보다 편안합니다. 이곳에 오기 전 저는 제 국민연금과 남편이 남긴 예금, 그리고 작은 투자금들을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한 달 요양원 비용이 대략 200만 원 정도 드는데 제 연금과 투자 수익으로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습니다. 자식들에게 손 벌릴 필요가 없죠. 돈이 있으면 선택권이 생긴다는 걸 저는 압니다. 돈이 없으면 자식들이 나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나 스스로가 주눅이 들고 거절을 못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자식들이 시간 나기만을 기다리는 존재가 아니라 매일 저만의 리듬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이들이 오면 오는 거고 못 와도 서운할 게 없습니다. 오히려 가끔 아이들이 찾아오면 제가 더 반갑게 맞이하며 정원에서 차 한 잔 사줄 여유가 생기죠. 제가 활기차 보이니 아이들도 안심하고요. 다들 제가 주관이 뚜렷하다고 하지만 사실 저는 한 가지를 미리 깨달았을 뿐입니다. 늙어서 내 생활을 내가 통제할 수 있어야 그게 진짜 존엄이라는 것을요. 요양원 식구들은 저를 보프, 할머니라고 부릅니다. 제가 돈이 많거나 인맥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매일 웃는 얼굴에 혈색 좋고 생활이 반듯해서입니다. 요양보호사들도 뒤에서 박 할머니는 성품도 좋으시고 참 복이 많아라고 수군댑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이 모든 게 운이 아니라 제가 하나하나 공들여 만든 결과라는 것을요. 제가 이곳에서 편안하게 지내는 건 직원들이 제게 깍듯한 이유도 있습니다. 밥 먹을 때 국 한 그릇, 과일 한 조각이라도 더 챙겨주려 하죠. 제가 때를 써서 얻어낸 게 아닙니다. 제 뒤에는 저를 자주 찾아오는 자식들이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며느리와 함께 한 달에 한 번은 꼭 오고 손주 6까지 데려옵니다. 두 딸은 말할 것도 없죠. 가까이 사는 큰딸은 수시로 들러 밥을 먹고 가고 멀리 사는 작은 딸도 올 때마다 과일이며 영양제며 제가 좋아하는 보리차까지 바리바리 싸들고 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요양원이라는 곳에 인간관계도 참 현실적입니다. 1년에 한 번도 자식 얼굴 보기 힘든 노인들에게는 요양보호사들의 손길도 덜 가기 마련입니다. 몸이 아파서 뭐 좀 도와달라고 해도 찾아오는 가족이 없는 분들에겐 잠시만요 하고 미루거나 건성으로 대답하기 일쑤죠. 하지만 가족들이 자주 드나들면 직원들도 자연스럽게 그 어르신을 더 신경 쓰고 조심합니다. 그들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그게 세상 이치고 현실입니다. 노인에게 든든한 배경이 있는지는 면회 횟수만 봐도 답이 나오니까요. 이곳에서 소외된 분들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소연할 곳이 없어 입을 닫습니다. 불평했다가 미운 털 박힐까봐 겁을 먹는 거죠. 그렇게 점점 위축되어 갑니다. 하지만 저는 다릅니다. 자식들이 수시로 드나드니 직원들도 제가 든든한 보호막이 있다는 걸 압니다. 게다가 제가 평소에 꼬장꼬장하게 굴지 않고 예의 바르게 대하니 다른 분들보다 훨씬 편안하게 지내는 겁니다. 한 번은 제 옆 침대에 최 여사라는 분이 들어왔습니다. 75이라는데 저보다 훨씬 쇠약해 보이더군요. 들어온 첫날부터 한숨을 푹 쉬며 제게 말했습니다. 형님은 어쩌면 그렇게 팔자가 좋으세요. 저는 아들 둘에 딸 둘이나 뒀는데 여기 들어오고 나서 코빼기도 안 비쳐요. 지난번에 입원했을 때도 원장님이 전화를 2번이나 해서야 마지못해 잠깐 얼굴만 비추고 30분도 안 돼서 가버립디다. 최 여사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위로했습니다. 최 여사, 섭섭하겠지만 냉정하게 봐야 해. 최 여사가 어떻게 하면 자식들이 자주 오게 할 수 있냐고 묻더군요. 저는 웃으며 별거 없다고. 단지 자식들이 나를 보러 오는 게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느끼지 않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가족 간의 정을 깎아내리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을 말하는 겁니다. 일방적인 희생이나 헌신은 지치기 마련이지만 오고 가는 정이 있으면
관계의 온기가 도는 법이거든요. 저는 자식들에게 꼭 와라 강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는 말로 죄책감을 심어주지도 않습니다. 대신 그들이 올 때마다 작지만 성의를 표합니다. 이 3만 원이 될 수도 있고 5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황과 상대에 따라 다르죠. 몇 달 전에는 대학생 손자가 여자친구를 데리고 면회를 왔습니다. 어린 아가씨가 처음 저를 보는데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몰라요. 저는 미리 준비해둔 5만 원짜리 빳빳한 지폐가 든 봉투를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할미 처음 보러 왔는데 이거 차비라도 해라. 맛있는 거 사 먹고. 그 아가씨가 깜짝 놀라면서도 눈시울을 붉히더군요. 나중에 손자가 그러더라고요. 집에 가는 길에 여자친구가 할머니가 정말 세련되시고 따뜻하시다며 입이 마르도록 칭찬했다고요. 또 한 번은 큰 손자가 승진했다고 인사차 들렀을 때 제가 젊은 시절 남편에게 선물했던 금장 커프스 단추를 줬습니다. 이거 비싼 건 아니지만 내 할아버지가 아끼던 거다. 너한테 주고 싶어서 간직하고 있었어. 손자가 저를 꼭 안으며 할머니, 이건 돈보다 귀한 거예요 라고 하더군요. 보시다시피 저는 재벌가 마나님도 아니고 돈으로 자식들의 환심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작은 것이라도 오고 가는 정을 통해 아이들이 효도라는 의무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사랑을 주고받는 기쁨을 느끼게 해주는 겁니다. 누군가는 저더러 돈으로 자식들을 조종한다고 비난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제 주변에 저보다 재산 많은 노인들도 자식 얼굴 못 보고 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건 돈의 액수 문제가 아니라 방식의 문제입니다. 저는 늙어서 돈을 움켜쥐고만 있을 게 아니라 그 돈을 써서 사람 마음을 얻고 체면을 지켜야 한다고 믿습니다. 제 나이쯤 되면 자식에게 부양받을 생각보다는 그들이 나에게 다가올 때 부담 없이 따뜻함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게 부모의 역할 아닐까요? 솔직히 제가 오늘 이렇게 평온할 수 있는 건 예전에 내린 아주 중요한 결정 덕분입니다. 저는 78살 때 살던 집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자식들에게 한 푼도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당시 무릎 관절이 안 좋아지는데 엘리베이터도 없는 3층 빌라를 오르내리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혹시라도 계단에서 구르거나 집안에서 쓰러졌는데 아무도 모르면 어쩌나 하는 공포가 밀려오더군요. 노인이 살던 집을 파는 걸 불길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신 따위는 믿지 않습니다. 저는 과거의 뿌리를 뽑아버린 게 아니라 미래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을 마련한 겁니다. 아는 공인중개사를 불러 시세를 알아보니 6억 원 정도 받을 수 있겠더군요. 대출금 조금 남은 것과 수수료를 떼고 나니 손에 5억 8천만 원 정도가 쥐어졌습니다. 저는 집을 내놨다는 사실을 아이들에게 바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말하는 순간 자식들 마음속에 묘한 기대감이 싹 틀 거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게 아이들이 탐욕스러워서가 아니라 사람 본능이 그렇습니다. 저는 그 돈을 쪼개서 일부는 정기예금에, 일부는 안정적인 채권형 펀드에 넣고 나머지는 매달 이자가 나오는 월 지급식 금융상품에 가입했습니다. 그렇게 하니 매달 나오는 연금 150만 원에 투자 수익 100만 원 정도가 더해져서 요양원 비용을 내고도 넉넉한 생활비가 만들어졌습니다. 기억이 생생하네요. 어느 날 가족 식사 자리에서 아들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어머니 그 집 비워두느니 전세라도 줘서 월세 받으시는 게 어때요? 라고 하더군요. 저는 국물을 한 숟가락 뜨고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세입자들이면 보일러 고쳐줘라. 물 샌다, 뭐 해라 골치 아파서 못한다. 나 늙어서 그럴 기운 없어. 그래서 그냥 팔아버렸다. 아주 속이 시원하다. 순간 식탁 위로 정적이 흘렀습니다. 딸이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조심스레 묻더군요. 엄마, 팔았다고? 진짜? 저는 태연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판지 좀 됐다. 돈은 내가 알아서 관리하고 있으니 너희는 신경 쓸 거 없다. 아이들이 충격받은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걔들도 압니다.
제가 허투루 돈 쓰는 사람이 아니란걸요. 아이들이 걱정하는 건 돈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제가 노후 대책 없이 빈털터리가 될까 봐였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설계해둔 연금 계획, 의료비 통장, 장기 요양 계획 등을 다약 펼쳐서 보여줬습니다. 심지어 장례 절차와 희망사항까지 적어둔 문서를 보여줬죠. 내가 너희를 못 믿어서가 아니다. 나는 나 자신을 제일 믿기 때문이다. 사실 아이들에게 미리 좀 나눠줄까 하는 생각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더 멀리 봤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재산을 미리 증여해버리면 자식들은 부양에 대한 부담을 느낄 테고 저 역시 제 삶을 주도할 힘을 잃게 됩니다. 아까 말한 제 룸메이트 최 여사님 얘기로 돌아가 볼까요? 그분도 남편 일찍 보내고 억척같이 사남매를 키우셨대요. 그런데 요양원 들어오기 전에 살던 아파트를 팔아서 그 돈 10억 원을 아들 둘에게 몽땅 줘버렸답니다. 딸들은 출가 외인이라고 생각하신 거죠. 아들들이 사업하고 집 넓히는데 돈이 급하다고 하니 어미 마음 약해서 다 퍼준 겁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집 팔아 돈은 다 줬는데 정작 본인은 찬밥 신세입니다. 아들들은 처음엔 좀 오는 척 하더니 나중엔 회사 일이 바쁘다, 애가 아프다, 차가 고장났다. 별별 핑계를 대며 발길을 끊었습니다. 유산 한 푼 못 받은 딸들은 딸들대로 서운함이 쌓여서 엄마에게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고요. 최 여사님은 침대에 걸터 앉아 멍하니 창밖을 보며 한숨 쉽니다. 내가 편하게 살려고 미리 정리해 준 건데 지금은 내가 제일 불안해.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했습니다. 돈은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꺼번에 다 줘버리면 안 됩니다. 내 퇴로가 없을 정도로 퍼주면 절대 안 됩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늘 말합니다. 엄마 돈 나 죽으면 어차피 다 너희 것이다. 하지만 순리에 맞게 합리적으로 나눠줄 거야. 지금 기분 내키는 대로 주는 게 아니라 저는 효도를 도덕적 의무로 강요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 앞에서 억지 웃음 짓고 뒤돌아서서 한숨 쉬는 꼴 보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아이들이 저를 부담스러운 짐짝이 아니라 여전히 이 가정의 온기를 전해주는 어른으로 대접해 주는 것입니다. 돈을 쥐고 있는 건 제가 이기적이어서가 아닙니다. 제가 아직 살아있고 결정할 수 있고 품위 있게 하루하루를 살 자격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80살 노인이 바라는 건 딱 하나, 잊히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잔인합니다. 늙어서 제일 무서운 건 몸이 아픈 게 아니라 정신은 멀쩡한데 가족들에게 잊혀가는 걸 지켜보는 일입니다. 엄마, 보고 싶어요. 말은 잘하죠. 하지만 1년 내내 전화 한 통, 면회 한 번 오기 힘든 게 바빠서일까요? 마음이 없어서일까요? 저는 그 이치를 일찍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방법을 씁니다. 바로 용돈 전략입니다. 누구든 나를 보러 오면 차비 명목으로 봉투를 줍니다. 최소 3만 원부터 시작하죠. 이건 사랑을 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오고 가는 정을 표현하는 저만의 방식입니다. 돈 때문에 오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들이 왔을 때 기분 좋게 돌아가게 만듦으로써 다시 오고 싶게 만드는 겁니다. 제 손녀 지은이가 대학교 3학년 때였어요. 한창 친구들 만나고 멋부릴 나이에 바쁜 거 뻔히 알죠. 그래서 오라고 강요 안 했습니다. 어느 날 딸아이가 일 때문에 들렀는데 지은이가 따라왔더군요. 저는 지은이가 어릴 때 좋아하던 단팥죽을 쏘아놓고 좋아하는 계란찜도 해줬습니다. 그리고 갈 때 슬그머니 5만 원이 든 봉투를 쥐어줬죠. 할미가 줄 게 이거밖에 없다. 가는 길에 친구들이랑 커피라도 한 잔 사 마셔. 손녀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금세 눈가가 촉촉해지더군요. 할머니, 저 다 컸는데 무슨 용돈이에요. 그 뒤로 지은이는 습관처럼 문자를 보냅니다. 할머니, 이번 주 일요일에 계세요. 저 가서 산책시켜 드릴게요. 취직하고 나서는 제가 젊을 때 했던 금목걸이를 선물로 줬습니다. 지은이가 그걸 SNS에 올렸더라고요. 이 목걸이의 무게는
금 무게가 아니라 우리 할머니의 사랑 무게다. 친구들이 부럽다고 댓글 다니까 우리 할머니가 제일 힙하고 귀여워라고 답글을 달았더군요. 이게 거래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연결이고 추억이고 대를 잇는 따스함입니다. 제 큰손자 민호는 사춘기 때 방황을 많이 해서 부모 속을 꿰섞였습니다. 집이랑 거의 연을 끈다시피 했죠. 나중에 철들고 아이 낳고 저를 찾아왔을 때 저는 과거 이야기는 일절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증손주 주라며 10만 원이 든 봉투와 손편지를 건넸습니다. 증조 할머니가 주는 첫 용돈이다. 그 뒤로 민호는 매달 과일이며 영양제를 사들고 옵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과 농담도 하고요. 할머니, 예전엔 몰랐는데 이제 알겠어요. 민호의 그 말 속에 모든 게 담겨 있었죠. 이렇게 반응이 오가는 상호작용은 저에게도 내가 아직 이 집안에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을 줍니다. 자식, 며느리, 사위할 것 없이 공평하게 대합니다. 명절이면 며느리와 손주며느리들에게 제가 아끼던 반지, 귀걸이, 목걸이 같은 폐물들을 하나씩 나눠줍니다. 재작년 설날, 큰아들 네가 저를 본가로 모셔갔습니다. 안방을 내어주고 제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해놨더군요. 설날 아침 온 가족이 제게 세배를 했습니다. 저는 소파 상석에 앉아 고운 한복을 입고 미리 준비해둔 세뱃돈 봉투와 선물 상자를 하나하나 나눠줬습니다. 이건 내가 젊었을 때 제일 아끼던 건데 이제 내가 예쁘게 하고 다녀라. 며느리들이 활짝 웃더군요. 그날 밤 저는 처량하게 늙은 뒷방 늙은이가 아니었습니다. 존경받고 사랑받는 집안의 어른이었습니다. 이 존엄은 거저 얻어진 게 아닙니다. 평생을 절약하며 모은 돈과 지혜롭게 짠 계획 덕분입니다. 누군가는 묻습니다. 그렇게 퍼주면 벌은 나빠지지 않나요? 돈 보고 오는 거 아니에요? 저는 대답합니다. 내가 안 주면 아예 안 올 수도 있는데 그게 뭐 어떻습니까? 가족 간의 정은 도덕 교과서로 배우는 게 아니라 경영하는 겁니다. 노인은 사랑을 구걸하는 존재가 아니라 가치를 제공하는 존재여야 합니다. 그리고 빈손으로 오는 법 없는 자식들에게 저도 빈손으로 보내지 않음으로써 할머니 댁에 가면 기분 좋은 일이 생긴다는 기억을 심어주는 것. 그게 뭐 속물입니까? 현실을 지혜롭게 이용하면 삶이 윤택해집니다. 물론 저도 아무 때나 돈을 뿌리진 않습니다. 몇 달 동안 코빼기도 안 비치다가 불쑥 나타나면 저는 왜 안 왔냐고 따지지도 비꼬지도 않습니다. 그저 덤덤하게 오랜만이구나 하고 차 한 잔 내주고 맙니다. 그리고 갈 때 평소보다 적은 용돈을 주며 안부를 묻죠. 그러면 아이들도 눈치가 있어서 알게 됩니다. 아, 할머니는 사랑을 주고받는 분이구나. 여든이 넘어보니 알겠습니다. 사랑은 말로 외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오라고 닥달하는 게 아니라 오고 싶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 작은 용돈 봉투는 저를 지키는 부드러운 힘입니다. 많은 사람이 늙으면 사랑받지 못할까봐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진짜 성숙한 노인이 두려워해야 할 것은 사랑하는 법을 모르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자식 농사에서 가장 잘한 일은 그들을 얼마나 도와줬느냐가 아니라 언제 물러서고 언제 참아야 하며 언제의 정을 적당히 떼어야 하는지 알게 된 것입니다. 직설적으로 말해서 나이 들수록 자식에 대한 사랑은 깊어지는데 그 사랑이 주책이 되기 쉽습니다. 저도 은퇴 직후엔 그랬습니다. 자식들 집에 가서 청소해주고 밥해주고 손주 공부까지 간섭했죠. 며느리가 질색하는 표정을 보고서야 남편이 그러더군요. 여보, 우리 너무 깊이 개입하는 거 아니야.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지만 결국 깨달았습니다. 내가 내 존재감을 확인하려고 아이들 삶의 리듬을 깨고 있다는 것을요. 그 후로 저는 멈추는 법을 연습했습니다. 특히 남편이 떠난 후 외로움을 채우려고 자식에게 매달리면 그게 고스란히 아이들의 스트레스가 된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몇 년 전 발목을 다쳐서 작은 딸 집에서 잠시 지낸 적이 있습니다. 사위가 눈치가 보여서인지 퇴근하고 집에 오면 저한테
꾸벅 인사만 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제가 사위 좋아하는 반찬을 해줘도 먹는 둥마는 둥하고요. 어느 날 베란다에서 빨래를 걷는데 사위가 딸에게 하는 말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장모님 고생하신 거 아는데 계속 계시니까 우리 둘만의 시간이 너무 없잖아. 숨 막혀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눈물이 핑 돌더군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친구 만나러 간다며 거짓말을 하고 택시를 불러 요양원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딸이 놀라서 전화해 엄마 화났냐고 묻길래 웃으며 말했습니다. 화난 게 아니라 깨달은 거야. 너희 부부만의 공간이 필요한데 내가 눈치가 없었네. 딸이 울먹이며 엄마는 왜 그렇게 항상 어른스러워? 라고 하더군요. 그때 저는 울지 않았지만 속은 쓰렸습니다. 하지만 배웠습니다. 사랑에도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는 것을요. 내가 주고 싶다고 다 주면 그게 사랑이 아니라 폭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요. 그 뒤로는 절대 자식 집에서 자고 오지 않습니다. 차라리 요양원에서 혼자 TV 보고 차 마시는 게 마음 편합니다. 자식 부부 싸움에 끼어들지 않고 손주 성적에 훈수 두지 않고 딸의 회사 불평은 그냥 들어만 줍니다. 언제 애들 데리고 올래? 묻지도 않습니다. 오면 반갑게 맞고 안 오면 내 인생 즐기면 그만입니다. 이 선 넘지 않는 사랑 덕분에 저는 귀찮은 늙은이가 아니라 존중받는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사위들이 먼저 저한테 밥 사드리고 싶다고 연락을 해옵니다. 큰 사위가 제 생일 때 일식집에서 밥을 사며 그러더군요. 장모님은 참 부담을 안 주셔서 좋아요.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내가 철이 들어서 그래. 늙을수록 눈치가 빨라야지. 노년의 품격은 자식에게 올인하는 게 아니라 내 사랑 안에서 그들이 숨 쉴 구멍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화초에 물을 너무 많이 주면 뿌리가 썩듯이 인간관계도 너무 밀착되면 질식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돈 쌓아 짊어지고 저승 갈 거냐. 자식들 필요할 때 미리 줘라. 일리 있는 말 같지만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돈은 못 가져가지만 살아있는 동안은 매일매일 돈이 필요하니까요. 저는 여든이 되기 전에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제 남은 재산 목록, 통장 비밀번호, 폐물함 위치 등을 정리해서 딸만 아는 서랍에 넣어뒀습니다. 장례식은 어떻게 치러달라는 것까지 상세히 적었죠. 자식들을 못 믿어서가 아닙니다. 아무 준비 없이 떠나면 남은 자식들이 그 얼마 안 되는 유산 때문에 상하고 싸울까봐 그게 걱정돼서입니다. 가는 마당에 싸움 붙이고 싶지 않거든요. 제 남은 재산은 새 아이에게 똑같이 3등분해서 줄 겁니다. 그리고 내 장례 치러주는 자식에게는 수고비 명목으로 별도의 금액을 더 책정해뒀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식이 없어지거나 치매에 걸리면 어떻게 치료받고 싶은지, 연명 치료는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도 다 써놨습니다. 너무 냉정해 보이나요? 아니요. 이게 자식들에게 짐을 안 지우는 가장 확실한 사랑입니다. 주변에 보면 병원비 낼 돈이 없어서, 병원 갈 차비가 없어서 자식들 눈치만 보는 노인들이 있습니다. 저는 절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만약 제가 빈털터리가 되어 자식들에게 얹혀 산다면 과연 마음 편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효자라도 생활고 앞에서는 장사 없습니다. 제가 가진 게 없으면 선택권도 없고 싫다는 말도 못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저는 제 돈으로 당당하게 요양원 비용 내고 병원 가고 가끔은 친구들 불러서 차 한 잔 삽니다. 품위 있는 노인은 왕처럼 사는 게 아니라 남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모든 걸 자식에게 미리 줘버리고 자식들의 양심에만 기대어 사는 노인들의 말로는 대부분 쓸쓸합니다. 양심도 여유가 있어야 생기는 법입니다. 매일 옆에서 징징거리고 아프다고 하면 부처님 가운데 토막이라도 짜증이 납니다. 제 이웃 할아버지는 집이고 뭐고 다 아들에게 넘겨주고 빈털터리로 들어왔는데 매일 전화기만 붙들고 계십니다. 애들이 바빠서 전화도 못하네 하시는데 목소리에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다짐합니다. 영자야, 너는 절대 저러지 말자.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줄 건 나중에 주고 쓸 건 지금 나를 위해 쓰자. 저는 80살이지만 오늘 아침 메뉴를 고르고 입을 옷을 고르고 차를 마실지 말지 결정합니다. 저는 죽음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식들도 제가 이렇게 야무지게 사는 걸 보고 안심합니다. 제가 엉뚱한데 돈 쓰거나 사기당하지 않을 거란 걸 아니까요. 그리고 언젠가 제가 떠나도 골치 아픈 뒤처리가 없을 거란 걸 아니까요. 막내 손녀가 언젠가 제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도 나중에 할머니처럼 늙고 싶어. 깔끔하고 멋있게. 저는 웃으며 말해줬습니다. 어렵지 않아. 젊을 때부터 연습해. 모든 일에 여지를 남겨두고 비상금은 챙겨두는 습관을 들여. 노인이 돈을 움켜쥐는 건 욕심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자존심과 가정 내에서의 위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막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으니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은 나를 위해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억울하지 않게 생을 마감하는 길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당신은 저 박영자처럼 주도권을 쥐고 당당하게 늙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자식들의 처분만 바라는 의존적인 노후를 보내시겠습니까? 입으로는 돈 필요 없다고 하지만 정작 노인에게 안정감을 주는 건 말뿐인 위로가 아니라 내 손에 쥐어진 통장과 선택권입니다. 정기적으로 용돈을 주고 자산을 지키며 미래를 스스로 설계하는 제 방식이 너무 계산적인가요? 아니면 현명한가요? 여러분의 생각, 그리고 여러분이 겪은 비슷한 이야기들이 있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다 보면 우리는 조금 더 지혜로운 노후를 준비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 혹은 부모님의 삶을 이해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